요즘엔 연예인이나 정치계 유명 인사 누가 이사 간다고 하면 경기도 어느 신도시로 갔다 오더라 이런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해 결혼한 개그맨 장동민 씨 같은 경우 미사 신도시에 꾸린 신혼집을 방송에서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배우 김강규 씨는 56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면서 송도 신도시의 자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필 집값이 전국적으로 폭락하기 직전에 사가지고 사람들이 김강규 씨를 운이 나쁜 똥촉 스타 2위로 꼽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신도시들은 서울에서 떨어져 있어서 한적한 여유도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서울에 드나드는 교통편도 괜찮고 웬만한 대도시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안에 유명한 백화점에서도 서로 모셔오지 못해서 쩔쩔매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3대 명품 브랜드가 판교 신도시의 한 백화점한테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전원 입점하겠다고 해서 주목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곳들이 서울은 아니니까 집값이 좀 경제적이려나 싶어서 보면 웬만한 서울 아파트값 못지않은 집값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또 탁 트인 자연경관 속에 넓은 부지에 세워진 으리으리한 단독주택들도 가득한 부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주인공 진도준이 할아버지 진양철에게 개발 전인 분당 땅을 받아서 수백억 자산가가 되는 것처럼 나도 개발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저 동네에 땅이라도 사뒀을 텐데 싶으시죠? 또 옛날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한 이 도시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원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신도시입니다. 흔히 3대 명품이라고 부르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브랜드들 들어보셨죠? 이런 명품 브랜드는 아무리 잘 나가는 백화점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입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도 에르메스 매장 하나를 롯데백화점에 유치하고 싶어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에르메스 회장을 찾아가서 부탁했는데 거절당하고 돌아오기도 했었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구애한 끝에 2014년 롯데 잠실 에비뉴얼에 입점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3대 명품을 모두 입점시킨 백화점은 서울 안에도 몇 안 될 정도인데요. 최근에 판교 현대백화점이 이걸 성사시켜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미 루이비통이랑 에르메스 매장은 입점을 했고요. 샤넬은 2023년에 입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교라는 신도시에 IT 기업들도 많이 입주해 있고 그렇다 보니 고소득자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도시 특성상 젊고 부유한 사람들, 영앤리치 소비자들이 많다는 강점이 있어서라고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신도시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빽빽하게 들어섰던 판잣집들을 정리하고 서울의 과포화된 인구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만들었던 신도시는요, 지금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60년대 서울 시내의 청계천이나 서울역 일대 무허가 주택에 살던 빈민들을 집단 이주하기 위해 선정했던 경기도 광주군,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이주 대상 주민들에게 땅을 값싸게 임대해주고 상환은 장기 분할로 해주겠다고 약속해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주를 신청했었죠. 그렇게 정부가 마련한 광주 대단지에는 71년까지 약 15만에서 17만 명의 인구가 몰려들었는데 이곳에 도착한 이주민들이 마주한 건 정말 오로지 넓은 땅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 대단지는 평탄화 작업도 되지 않아 가파른 경사지의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영화 완득이나 드라마 타이는 지옥이다의 배경이 됐던 성남 구시가지를 가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가파른 언덕길이 많죠. 아무튼 이런 땅에는 경계를 구분하는 금이 대충 그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가구별로 지급되는 간단한 천막들이 세워져 있었고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어 동네에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또 포장조차 되지 않은 도로에 상점이나 업무 시설도 없어서 식료품이라도 사려면 겨우 5일에 한 번 열리는 작은 시장에 가야 했는데 그조차도 매번 1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 물건을 못 사고 발걸음을 돌리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려면 1시간에 한 번씩만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 안대에 의존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 제 시간에 직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해고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주거 환경 때문에 안 그래도 절박한 삶을 살아가던 이주민들이 정부의 거센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71년부터 경기도청이 주민들에게 토지대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는데 2주 전에 약속했던 가격의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에 달하는 토지대금이 청구됐는데
잘못된 데다가 이걸 일시불로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만 원을 부과한다. 이런 경고글이 쓰여 있었다고 하죠. 이건 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땅 투기 열풍의 영향으로 기존의 땅값이 이주 당시의 값어치보다 뻥튀기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생존의 위협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주민들은 크게 분노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마저도 아무 답변을 듣지 못하자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광주 대단지의 참상, 그 이외에도 70년대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정부 청사를 세운 과천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한 안산과 같은 신도시들까지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정부는 국가주도의 인구 분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후에는 거대한 인구의 흐름을 인정하고 또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재벌집의 막내 손자 진도준이 할아버지 진양철에게 퀴즈를 푼 대가로 분당 땅을 달라고 하니까 옹기나 짓던 동네 아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5만 평을 선뜻 사주잖아요. 아마 이 장면 보시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저때 샀어야 했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도 분당 지역은 80년대 후반에 정부가 주도한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맘때 서울과 수도권 일대는 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로 주택 가격이 눈만 뜨면 급등하던 시기였는데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려다 보니 대규모로 집을 지을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곳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5지역이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지역들은 주민수도 적고 대부분 한적한 농촌이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택지가 값싸고 넓다 보니 신도시 개발에 딱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1기 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배치됐고요. 또 도시철도라든지 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해서 서울로 드나들기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은요. 서북쪽 일산과 동남쪽 분당을 연결하고요. 4호선은 동북쪽 노원, 상계동 지역에서 서남쪽과 과천, 안상, 편천, 삼본을 연결하기 위해 증설했는데 두 노선은 X자로 교차하고 있어서 신도시에 살더라도 서울의 중심부까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요 생활권인 서울도 쉽게 오갈 수 있고요. 서울에 비하면 주택 가격도 합리적이고 신도시니 주거 환경도 얼마나 깨끗하고 쾌적했겠습니까? 특히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컸던 일산이나 분당은 신도시의 쌍두마차라고 불리며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천하제일 일산,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1기 신도시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간 서울의 주택 가격은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도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위한 시설들이 자리 잡으면서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 집값이 웬만한 서울 시내 집값만큼 뛰는 경우도 발생했죠. 일산 같은 경우는 빽빽한 아파트 수비랑은 다르게 근사한 주택들을 지어서 단지를 이루다 보니 자연스레 일산에서 소문난 부촌으로 자리매김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리상으로는 북한과 가까워 군사적인 지역이 많아 도시 발전에 있어서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분당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위치적으로 강남과 가까워 크고 작은 기업들, 고소득계층, 대도시 인프라까지 다른 신도시에 비해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빠르게 유입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자족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죠. 또 경부선을 축으로 추가 개발된 용인의 수지나 기흥 지역이라든지 같은 성남의 연이어 개발된 2기 신도시 판교까지 등장하면서 탄탄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1기 신도시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조금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도시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거지역은 살기 좋게 잘 조성해놨는데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은 약하다 보니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신도시들이 많아졌고요. 또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출근은 서울로 하고 밤이 되어야 자려고 돌아오는 말하자면 배드타운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겁니다. 결국 대부분의 신도시가 주요 도시인 서울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서울 집값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도시화율을 보면 60년대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40% 정도였는데 2005년쯤엔 9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곳곳에 기승을 부리는 부동산 투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겁니다. 결국 정부가 신도시를 계획할 때 목표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1기 신도시들도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서 도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재건축이 시급한 오래된 아파트나 건물들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최근에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는 9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이 노후화로 천장에 석고가 내려앉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붕괴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쩍 나이가 들어버린 1기 신도시들과 이곳의 복잡한 문제들은요,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깝게도 연이어 등장한 2기, 3기 신도시들의 존재감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럼 판교로 대왕판교, 옛날에는 대왕판교라고 했는데 거기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면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니까 시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땅 파고 이제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라도 판교라는 이름도 되게 좀 도시 이름 아닌 것 같고 저 땅이 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